아무도 침몰할 수 없는 타이타닉이 빙산과 충돌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윌리엄 토마스 스테디오.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어느 날 타이타닉의 침몰을 예상하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것도 아니죠. 오히려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26년 전인 1886년 3월 3일에 생존자가 들려주는 어떻게 대서양 한가운데 우편선이 침몰했는가 라는 힘을 실어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네, 간단하게 요약해볼게요.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사우스햄턴에서 뉴욕까지 북대서양으로 이동했어요. 배는 빙산에 부딪혔고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제한된 구명보트의 개수와 차가운 물 때문에 탑승한 2208명 중 단 706명만이 살아남았어요. 또 다른 여객선인 카르파티아호가 조난 신호를 듣고 생존자들을 태워 안전하게 뉴욕으로 데려왔어요. 윌리엄 스테드가 쓴 짧은 이야기는 미국행 여객선을 탄 영국 선원인 토마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 주인공은 비상시를 대비해 배에 탑승한 모두를 위한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며칠 후 짙은 안개가 모든 시야를 덮게 돼요. 행운은 전기선의 편이 아니었어요. 떠돌이배어 충돌했어요.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힌 것처럼요. 916명 중 고작 200명만이 안전하게 미국에 도착했죠. 주인공은 물에 뛰어들어 구명보트에 올라타서 간신히 살아남게 됐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업계의 모든 사람들을 격분시켜 배의 구명보트를 죽어가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책이 출판됐을 때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더 비극적인 것은 윌리엄 토마스 스테드가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스테드를 알고 있던 생존자들은 스테드가 항상 쾌활했고 식사 중에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고 언급했어요. 그는 배의 디자인이나 얼마나 튼튼한지를 칭찬했어요. 목격자들은 또 배가 침몰했을 때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그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직업상 기자였고 행사를 위해 뉴욕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가 현대 저널리즘에 가장 크게 공헌했던 것 중 하나는 모든 신문기사에 사파를 사용한 거예요. 또한 신문 인터뷰를 도입했는데 사파와 함께 오늘날에도 여전히 쓰이고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재난을 예견한 유일한 출판물은 아니었어요. 모건 로버트스는 작가이자 단편소설과 소설을 쓴 전직 선장이었어요. 그의 가장 유명한 중편소설은 타이탄의 자네예요. 또한 허무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 책은 타이타닉보다 14년 전인 1898년에 쓰여졌어요. 이것은 북대서양을 횡단하고 있던 타이타닉과 비슷한 해양 전기선인 타이탄에 대한 소설이에요. 또 타이탄이 타이타닉만큼 빠르고 크기나 디자인과 같은 많은 다른 유사점을 공유했다는 것도 우연이에요. 책은 그 배를 가라앉을 수 없고 그 당시 바다를 항해한 가장 큰 배로 묘사했어요. 이것도 타이타닉에 대한 것과 같아요. 또 다른 섬뜩한 유사점은 갖고 있던 구명보트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타이타닉이 여행을 떠나 빙산에 부딪혔던 때인 4월에 일어나요. 타이탄 이야기에서도 그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언급했어요. 스테디의 이야기와 달리 로버트슨의 주인공은 다른 길을 택했어요. 타이탄의 침몰은 책 중간쯤 되는 곳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고 후에 주인공은 그의 삶을 이어갔죠. 이 책은 타이타닉 후 참사 이후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거의 10년 후 일어난 사건을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슨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로버트슨이 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 많은 연구를 하지 않고도 핵심을 적는 건 그에게 쉬웠어요. 현실적으로 그 당시 선박들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빙산에 부딪히거나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것이었죠. 다음 이야기는 약간 신비롭게 들려요. 어느 날 알렉스 맥켄지는 타이타닉에 탑승하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가 돌아봤을 때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요. 계속 걸어가자 그 목소리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크고 또렷했어요. 그는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여행을 취소하고 그의 고향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조부모님들은 타이타닉을 타는 대신 집으로 돌아온 그를 보곤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탑승권은 엄청 비쌌거든요. 그 실망감은
배가 빙산에 부딪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곧 사라졌어요. 존 코피는 타이타닉호의 선원이었지만 배가 아일랜드 퀸즈타운에 있는 그의 고향에 멈췄을 때 탑승하는 걸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여객선에서 내리라고 말했고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그는 겨우 23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이 또래에겐 그게 경력을 엄청나게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죠. 끔찍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불과 몇 달 후에 RMS 모리타니아호에 일하기로 계약했어요. 책임감이 대단하네요. 타이타닉의 침몰에 기여한 것에 대한 일부 추가 정보가 밝혀졌어요. 건설업자들은 그 배가 가라앉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후에 그 배의 강철판이 얼어붙는 대서양물을 견디기엔 너무 약했다는 이론을 세웠어요. 그게 리벳을 터지게 해서 바닷물이 안으로 스며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이론은 타이타닉호 선체에 맹위를 걸친 화재가 사실 항해 3주 전부터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은 강철을 부드럽게 했고 빙산을 뜨거운 칼이 버터를 자르듯이 강철을 잘라내도록 했을 거예요. 배가 항해를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 중 일부에 선체에 검은 자국이 있는데 이게 화재에 의해 야기된 걸 수도 있어요. 화재가 있었던 또는 없었든 간에 어느 경우든 빙산은 상당한 피해를 입혔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타이타닉을 설계한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 배는 바닥에 커다랗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마도 충돌 중에 쉽게 부러졌을 거예요. 물론 다 이론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빙산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고 스테드와 로버트슨의 작품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느 쪽이든 이게 유사한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어야 해요. 그나저나 토마스 뉴크맨이 없었다면 여객선과 여객수송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1712년 그는 배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기 엔진을 발명했어요. 그리고 한 세기 후 1819년에 최초의 증기선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영국의 리버풀로 여행했어요. 그 배가 바다를 건너는 데는 29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객선 산업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휴가를 가는 게 더 쉬워졌던 1900년대 초반에 호황을 누렸어요. 수십 년이 지나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항공기의 사용이 여객선으로부터 그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게 됐죠. 요즘은 여객선이 공해상에서 어떤 것과 충돌한 일은 매우 드물어요. 현대기술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모든 걸 탐지하고 심지어 폭풍우 치는 날씨도 예측할 수 있어요. 요즘 유람선은 타이타닉 시대의 선박에 비하면 거대해요. 현대의 배들은 거의 2배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은 꿈만 꿨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요즘 대부분의 유람선들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식당, 여러 개의 수영장,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개인방을 갖고 있어요. 만약 재밌는 걸 원한다면 라이브 공연을 볼 수도 있어요. 헬리콥터 이착륙지를 잊지 마세요. 재밌잖아요. 여러분이 아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을 위한 사내 의사들이 항상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배들은 점점 더 커져가요. 타이타닉호와 현대 유람선을 나란히 놓는다는 건 코르기와 돌베맨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그 당시 타이타닉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최첨단 선박이었어요. 그렇다면 유람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도시 전체가 떠다닐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큰 배가 되겠네요.